읽어주는 동화책 여우와 두루미. 옛날 어느 마을에 여우 한 마리가 살았어요. 여우는 친구들에게 심술 부리는 걸 좋아했죠. 그래서 다른 동물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여우는 같은 동네에 사는 두루미를 찾아갔어요. 두루미야, 안녕. 오랜만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지 않을래? 두루미는 깜짝 놀랐어요. 심술꾸러기 여우가 집으로 찾아와서 식사에 초대를 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나를 갑자기 왜 초대한 걸까? 두루미는 여우가 자신을 초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여우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 좋아. 언제 가면 좋을까? 내일 점심 같이 먹는 건 어때? 나도 내일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두루미는 여우와 친하지 않았지만 여우가 자신을 식사에 초대해 준 것이 기분 좋았어요. 다음 날 두루미는 들뜬 마음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여우네 집으로 갔어요. 여우야, 나 두루미야. 어서 와, 여기 앉아.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수프를 준비했어. 여우는 두루미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어요. 두루미가 의자에 앉자 여우는 두루미에게 스프를 갖다 주었죠. 그런데 여우가 가져온 스프는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본 두루미는 몹시 기분이 나빴죠. 두루미의 기다란 부리로는 접시에 있는 스프를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두루미는 할 수 없이 여우가 스프를 먹는 모습을 구경만 해야 했어요. 여우는 두루미를 흘기보며 더욱 맛있게 스프를 먹었답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찾아왔죠. 여우야, 그동안 잘 지냈니? 응, 그래. 무슨 일이야? 아, 지난번에 식사에 초대해줘서 고마웠어.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너를 좀 초대하고 싶어. 우리 집에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좋아. 그럼 언제 갈까? 음, 내일 어때? 좋아. 그럼 내일 너희 집으로 갈게. 다음 날이 되었어요. 두루미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죠. 두루미는 특별히 여우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만들었어요. 음식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지나가는 동물마다 군침을 흘렸죠. 드디어 여우와 약속한 시간이 되었어요. 안녕, 두루미야. 나 여우야. 어서 와. 여기 앉으렴. 두루미는 여우가 자리에 앉자 바로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어요. 두루미가 내온 고기 요리에서는 절로 군침이 돌 정도로 좋은 냄새가 났죠. 그런데 요리는 주둥이가 좁고 긴 병에 담겨 있어서 여우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병에 음식을 담아 놓으면 어떡해. 내가 먹을 수가 없잖아. 여우는 두루미가 가져온 음식을 보고는 화를 냈죠. 그러나 두루미는 여우의 말을 못 들은 척 했어요. 두루미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여우 몰래 웃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빨간 머리 앤.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붕이 햇빛을 받아 근사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그 옆으로 시냇물이 정갈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멋스러운 집이었죠. 그 모습에 완전히 빠져든 애는 매슈 씨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정말 멋진 집이에요. 제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이게 꿈은 아니겠죠? 사실 매슈 씨는 얼마 전에 스펜서 부인에게 사내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했었죠. 농장 일을 도울 사내 아이가 필요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내 아이를 데려오기로 한 날이 바로 오늘이었죠. 그런데 오늘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갔을 때 매슈 씨가 마주친 것은 건강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아니라 깡마른 체구의 죽은 깨 투성이인 빨강머리 소녀였어요. 매슈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차 안에서 앤이 옆에서 떠들면 떠들수록 소녀에게 미안해져만 갔죠. 이제 곧 마릴라가 앤을 보고는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고 난리를 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앤은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초록 지붕의 집으로 달려갔죠. 집 앞에는 이미 마릴라가 나와서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마릴라는 달려오는 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오라버니, 어찌된 일이에요? 사내 아이가 아닌걸요? 매슈는 앤을 보며 난처한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죠. 매슈 씨의 설명을 듣고 난 마릴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스펜서 부인이 대단한 착오를 한 모양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돌려보내야겠어요. 10살 정도의 사내 아이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웬 여자아이를. 매슈 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앤의 얼굴색이 급속도로 어두워져 갔죠. 앤은 급기야 그 자리에서 서럽게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요. 저 같은 일이 보잘것없는 빨간머리 아이에겐 축복 같은 건 이뤄질 수 없는 일이겠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당황한 마릴라가 앤을 보고 다그쳤죠. 얘야, 누가 오늘 당장 보낸다고 했니? 일단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내일 가도록 하자. 그나저나 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원, 별소리를 다 들어보겠구나. 아이,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니? 앤 셜리예요. 빨간 머리의 소녀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죠.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름 아니지 않겠어요? 바로 그 앤셜리가 제 이름이랍니다. 앤의 서글픈 말투에 매슈 씨와 마닐라 아주머니가 난처한 듯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겠구나. 보잘것없는 이름이라는 게 어디 있니? 어서 들어가자꾸나.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앤은 내일이면 이 집을 다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그저 하염없이 슬프기만 할 따름이었죠. 다음 날 마릴라 아주머니는 어제 말대로 앤을 데리고 스펜서 아주머니 댁으로 서둘러 나설 준비를 했죠. 앤은 끌리지 않는 발을 이끌고 마릴라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스펜서 댁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앤은 여전히 쉬지 않고 마릴라 아주머니를 향해 신세 한탄을 풀어놓았어요. 정말 저 같은 아이도 없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늘도 무심하실 수가 있죠? 잠시 착오가 있었을 뿐이야.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거라. 자책이 아니에요. 제 머리를 좀 보세요. 이렇게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는 전 평생 본 적이라곤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제 머리뿐이죠. 이런 빨간 머리를 가진 아이에게는 지금처럼
불행한 일만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니? 마릴라 아주머니는 자신의 빨간 머리를 원망하는 앤을 바라보며 말을 돌리셨죠.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친척 집에 맡겨졌죠. 마릴라 아주머니의 질문에 앤의 말투가 좀 전까지와는 다르게 티가 날 정도로 힘이 빠졌어요. 친척분들은 어떠셨니? 친척분들은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다만 가난하셨고 그분들도 사는 것이 힘드셨을 거예요. 앤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그늘이 진 앤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꼈죠. 밝은 아이처럼 보이는데 힘들게 자란 모양이구나. 대화를 나눈 동안 스펜서 부인 댁의 모습이 저 멀리 보였죠. 곧 마차는 스펜서 부인 집 앞에 도착했고 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릴라 아주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에는 스펜서 부인 말고도 무서워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부인, 안녕하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10살 정도의 사내아이를 원했는데 여자아이를 보내주셨더군요. 어머,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죄송해서 어쩌죠?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을 내려다봤어요. 앤은 집 안에 들어선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낯빛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시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마침 브루의 부인이 심부름할 여자아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스펜서 부인의 말이 끝나자 깐깐해 보이는 할머니가 앤 앞으로 다가섰어요. 보잘것없는 외모를 지녔군요. 하긴 심부름하는데 외모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데려가도록 하죠. 얘야, 너 일은 잘하니?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 마릴라 아주머니는 브루의 부인이 애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눈길로 앤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고는 마음 한구석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죠. 그러곤 자신도 모르게 그만 앤의 팔을 잡아 끌고는 서둘러 문 쪽으로 몸을 옮기며 스펜서 부인에게 말했어요.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냥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만 하려고 왔답니다. 영문을 알았으니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을 겁니다. 앤은 팔이 이끌려가는 와중에도 마릴라 아주머니의 말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며 스펜서 부인 댁을 나섰어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초록지붕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그리며 꿈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마릴라 아주머니 역시 앤을 브루엣 부인으로부터 데려온 것은 틀림없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초록지붕의 집으로 온 지도 며칠이 지났어요. 앤은 아침부터 들뜬 기분을 감출 길이 없었어요. 오늘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벨리 부인 댁으로 다가회를 갈 때 동행해도 된다는 약속을 해주신 날이거든요. 벨리 부인 댁에는 앤과 같은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다고 했기에 앤은 그 기대감으로 아침부터 설레고 있던 참이었죠. 앤은 여태껏 또래 친구를 사귀어 본 일이 없었어요. 그렇기에 오늘의 만남이 특히 기대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오후가 되고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벨리 부인 댁으로 가게 된 앤은 다이애나라는 여자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다이애나는 검은색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선해 보이는 아이였죠. 앤은 친구를 만난 기쁨에 다이애나에게 말했어요.
다이애나, 너를 만나서 정말 기뻐. 나와 단짝 친구 되지 않을래? 엉뚱한 앤의 말에 다이애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곤 앤의 말에 재밌다는 듯이 대답했죠. 단짝? 재밌는 말이다. 그래, 우리 단짝이 되자. 앤은 초록 지붕의 집으로 이사와 다이애나 같은 단짝까지 생겼다는 기쁨에 구름 위를 걷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앤은 이런 행복함을 평생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앤과 다이애나는 곧 같은 학교의 같은 반 학생이 되었답니다. 앤에겐 처음 해보는 학교 생활이 그렇게 신나고 재밌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길버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행복하기만 한 학교 생활이었죠. 앤과 다이애나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많다는 길버트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몇 년을 학교를 나오질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된 참이었죠. 길버트는 앤을 처음 보고는 앤의 빨간 머리를 놀려댔어요. 자신의 빨간 머리가 무엇보다도 창피하고 싫었던 앤은 그 놀림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급기야 그만 수업 시간에 쓰는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내리치고야 말았어요. 석판은 와장창 부서졌고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은 앤을 칠판 앞으로 불러세워 아이들 앞에서 수업 시간 내내 서 있는 벌을 주었답니다. 자존심이 강한 앤이 그 벌이 주는 모욕감을 참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학교가 끝난 앤은 길버트의 사과를 들었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앤은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며 매슈 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울며 이야기했죠. 앤의 입장이 워낙에 강경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당분간 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죠. 앤은 학교에 가지 않기로 결정된 이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다시는 길버트와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모임에 참석해 집을 비우던 날 아주머니께 허락받고 초록지붕의 집으로 다이애나를 초대했어요. 두 소녀는 처음 해보는 또래끼리만의 다과회에 흠뻑 빠져들었죠. 한참을 놀던 중 앤은 마릴라 아주머니가 찬장에 넣어둔 딸기 주스를 떠올렸어요. 아주머니가 집을 나서기 전에 딸기 주스를 마셔도 된다는 허락을 하고 가셨던 참이었죠. 앤은 다이애나에게 대접하기 위해 그 딸기 주스를 권했어요. 와, 앤, 이 주스 정말 맛있다. 앤과 다이애나는 그 딸기 주스를 맛있다는 듯이 연달아 홀짝거리며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스를 마시면 마실수록 앤과 다이애나의 상태가 이상해져만 갔죠. 급기야 다이애나는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르렀죠. 한참 뒤에 마릴라 아주머니가 돌아오시고 나서야 앤은 자신들이 마신 것이 사실 딸기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고 벨리 부인의 화는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였죠. 마릴라 아주머니까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앤도 찾아가 사과했지만 벨리 부인은 유지부동이었어요. 결국 앤은 다이애나를 만나지 말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앤이 다이애나를 만날 방법은 학교에 다시 나가는 것뿐이었어요. 결국 앤은 못마땅하기 그지없는 길버트가 있는 학교로 다시 나가기로 했죠. 대신에 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길버트의 콧대를 꺾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길버트를 이길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학교에 다시 나간 이후로 앤은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앤이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죠. 앤은 학교만 다시 나온다면 다이애나와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 틀렸음을 곧 깨달았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이애나가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에서조차도 앤과 어울리는 것을 조심했기 때문이죠. 앤은 그저 그날의 실수만을 원망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집을 비우고 앤과 매슈 씨만이 집에 있던 날, 다이애나가 헐레벌떡 앤의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외쳐댔죠. 앤, 도와줘. 미니메이가 이상해. 미니메이는 다이애나의 3살 배기 여동생이에요. 다이애나는 미니메이의 열이 너무 심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매슈 씨는 서둘러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마차를 몰고 나가셨고 앤은 다이애나와 함께 다이애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앤이 보기엔 미니메이의 상태가 예전에 앤이 친척 동생들을 돌보던 때 보았던 고열 증상과 비슷하게 보였어요. 앤은 서둘러 약을 먹이고 미니메이의 열을 낮추기 위해 애썼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매슈 씨와 의사 선생님이 같이 당도했을 때는 미니메이의 열은 이미 앤의 간호 덕에 많이 내린 뒤였죠. 후에 집에 도착하신 벨리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앤에 대한 오해를 풀어 앤과 다이애나는 다시 예전처럼 단짝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뱃놀이 하지 않을래? 다시 예전처럼 다이애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앤은 학교가 끝난 뒤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던 중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앤이 가리키는 선장장에 매인 작은 보트를 바라보았죠. 아이들은 앤의 말이 뜬금없긴 했어도 재미있게 들렸기 때문에 결국 앤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앤은 자신이 먼저 올라타고는 보트를 강으로 몰고 나간 뒤 연극을 하듯이 가련한 여주인공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멀찍이 강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에 앤도 같이 즐거워졌죠.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였어요. 보트에 구멍이 나 있었는지 물이 들어오는 것이었죠. 깜짝 놀란 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빠르게 방법을 생각했어요. 물길이 점점 빨라지는 만큼 아이들과도 점점 멀어져만 갔죠. 저 뒤에서 아이들의 걱정 어린 외침이 들려왔어요. 우왕좌왕하던 앤의 눈에 마침 가까운 곳에 두꺼운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앤은 보트가 그곳으로 다가가길 기다렸다가 잽싸게 매달리고는 다급하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죠. 아직도 보트가 간 길을 쫓아오느라 바쁜 아이들은 앤을 도와주지 못하고 저 멀리서 발만 동동 구르며 달려오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뭇가지에 매달린 앤의 손에 힘이 점차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앤을 자신의 보트에 서둘러 태워주는 것이었어요. 놀란 앤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을 때 앤은 2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꼴보기도 싫었던 길버트였기 때문이죠. 길버트는 앤을 무사히 강가로 데려다 주고는 예전에 있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하지만 길버트의 사과를 들은 앤은 매몰차게 뒤돌아 제 갈 길을 가버렸죠. 앤은 뒤돌고 난 뒤 막상 자기 행동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버트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뒤로 앤과 길버트의 사이는 더욱더 서먹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어느새 앤은 수험생이 되었어요. 다이애나는 집에서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을 원치 않았기에 앤은 따로 만들어진 진학반에서 다이애나와 떨어져 공부해야 했어요.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앤은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늘 1, 2등을 다투는 사이인 길버트를 이기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했어요. 마침내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만 있던 앤에게 저 멀리 다이애나가 뛰어오며 외쳤어요. 앤! 맙소사! 네가 1등이야! 네가 수석 1등이야! 다이애나의 손에서 오늘 발행된 듯한 신문이 펄럭거리고 있었어요. 앤은 다이애나의 말을 들으며 합격자 발표를 같이 기다리고 있던 매슈 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얼싸안고 기뻐했죠. 길버트와 공동 1등이래. 그래도 네 이름이 더 먼저 앞에 나와 있어. 다이애나가 보여주는 신문에는 정말로 앤의 이름이 선명히 쓰여 있었어요. 앤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꼈던 자신의 이름이 그리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합격자 발표 이후로 앤은 퀸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졸업 이후 앤은 자신의 앞길에 장밋빛 미래만이 펼쳐질 것만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기쁨은 언제나 불행과 함께 찾아오죠. 앤이 퀸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해 초록지붕의 집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매슈 씨가 그만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어요. 매슈 씨는 그렇게 쓰러진 이후로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했죠. 앤과 마릴라 주머니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앤을 아껴주던 매슈 씨가 세상을 떠나다니 앤은 솟구치는 슬픔을 참을 길이 없었죠. 더군다나 자신이 이제 멀리 있는 학교로 떠나게 되면 마릴라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외로이 혼자 지내야 할 터였어요. 아주머니는 앤이 떠나고 나면 초록지붕의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실 거라고 했어요. 앤의 학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죠. 앤의 가슴은 미어져만 갔어요. 자신을 키워주고 보듬어준 분인데 그런 결정을 하게 내버려둘 순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에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전 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앤? 아주머니 혼자 이곳에 계시게 할 순 없어요. 더군다나 이 초록지붕의 집을 판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도 이곳에 있을게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처음엔 앤의 결정에 반대했어요. 장학금까지 받고 진학하는 학교를 스스로 포기한다니. 자신이 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염려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앤의 확고한 고집에 결국 마릴라 아주머니도 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앤의 갸륵하고도 고마운 마음씨에 감동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면서 말했죠. 앤, 네가 이리 훌륭하게 커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가 이곳으로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저 깡마른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이렇게 대견하게 크다니.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애는 자신을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마릴라 아주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저도 아주머니께 자랑스러운 애니 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애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이 되어 초록지붕의 집에서 지내며 자신이 졸업한 학교로 일을 다니게 됐어요. 사실 그 학교는 길버트가 선생님으로 나가기로 정해진 곳이었는데 앤의 사정을 알게 된 길버트가 자신이 좀 더 멀리 있는 학교로 나가겠다며 앤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죠. 앤은 그 사실을 알고는 길버트를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어릴 때 있었던 다툼으로 인한 마음의 응어리가 물로 씻기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초록지붕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유년 시절을 돌아봤어요. 초록지붕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결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일들 뿐이었죠. 초록지붕의 집 뒤로 잔잔한 물소리를 내며 시냇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애는 이곳에서 처음 보았던 모습을 새삼스레 다시 한번 눈에 새기며 앞으로의 자신의 앞날을 그려보았답니다. 장밋빛은 아닐지 몰라도 여전히 꽃잎의 향기를 지닌 미래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마지막 잎새. 오래된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사람들은 이곳을 화가들의 마을이라고 불렀답니다. 화가들의 마을에는 수와 존씨라는 두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운 날씨 때문에 존씨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 존씨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낫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병이 많이 심한가요? 몸에 생긴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없어요. 존 씨는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14, 13, 12. 존 씨, 무슨 숫자를 세고 있는 거야? 창밖에 담쟁이 잎을 세고 있어.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세상에 없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담쟁이 잎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니? 수는 자신도 모르게 존 씨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존 씨 몰래 눈물을 닦았답니다. 다음 날도 존 씨는 숫자를 세었어요. 11, 19. 수는 계속 듣고 있기 괴로워서 옆집에 사는 배어먼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니? 배어먼 할아버지가 수에게 물었어요. 수는 존 씨 이야기를 했죠. 배어먼 할아버지는 다른 화가들처럼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싶어서 젊을 때 이 마을에 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가난의 힘든 생활만 이어가고 있었죠. 배어먼 할아버지는 수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넷, 셋, 둘, 이제 하나만 남았구나. 존 씨는 담쟁이 잎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제발, 이제 그만 봐.
수는 너무 속상해서 커튼을 확 닫았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이 되었죠.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 분명 마지막 잎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밤새 거친 비바람이 불었어요. 존 씨는 잠이 들었지만 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어요. 비바람이 그치고 어느새 밝은 해가 떴죠. 수, 커튼을 좀 열어줄래? 싫어. 열지 않을 거야. 부탁이야. 제발. 수는 할 수 없이 커튼을 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밤새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마지막 잎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존 씨는 힘을 내서 몸을 일으켰어요. 수, 저 보잘것없는 잎도 비바람을 이겨내려고 싸웠는데 난 쉽게 포기나 하고 그동안 미안했어. 아니야, 괜찮아. 존 씨와 수는 서로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수는 옆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던 다음 날 심한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는 흙이 묻은 사다리와 손전등, 녹색과 노란색 물감이 묻은 붓이 흩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수는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존 씨를 위해 마지막 잎새를 그려주셨구나. 매일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침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다니. 존 씨와 수는 담벼락에 그려진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잎새에서 밝게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고구마와 감자. 옛날에 강원도 깊숙한 산속에 감자들이 사는 감자마을이 있었어요. 감자마을에 터줏대감인 왕감자 노인에게는 아주 어여쁜 알감자 딸이 있었어요. 우리 감자 집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5,000년 전부터 안데스 산맥에 정착했던 뿌리 깊은 채소 집안이니라. 알감자 너는 마땅히 건실한 감자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해. 하지만 알감자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있었어요. 알감자는 밭에서 우연히 만난 고구마 청년에게 홀딱 빠져 있었던 거예요. 감자야,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어머나 고구마 오빠. 오빠는 너무 달콤해. 사랑해. 내가 좀 스위트하지? 내게 또 어떤 매력이 있지? 오빠의 보랏빛 피부도 너무 환상적이야. 내가 좀 화려하긴 하지. 하지만 감자, 너도 예뻐. 오빠, 내가 좀 울퉁불퉁해도 조상님들이 안데스 산맥에서 온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랐어. 부모님 몰래 사귀던 알감자 양과 고구마군은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어요. 감자야, 우리 결혼하자. 우리 부모님은 너처럼 동글동글 복스럽게 생긴 며느리감을 원하셔. 그럴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조금 까다로운데. 오빠가 우리 부모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해. 알았어. 내가 먼저 장인어른 되실 분에게 인사를 드릴게.
고구마군은 씩씩하게 감자 마을로 떼굴떼굴 굴러서 갔어요. 하지만 왕감자 노인은 고구마군을 보자마자 버럭 성을 냈어요. 뭐냐, 저 보라색 괴물은? 아버님, 괴물이란요. 저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고구마 오빠예요. 뭐라? 고구마? 왕감자 노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안 된다. 우리는 뿌리 깊은 감자 집안이라고. 저런 근본도 없는 고구마 집안과는 절대로 혼사를 치를 수가 없어. 왕감자 노인의 핀잔을 받은 고구마군은 심통이 났어요. 어르신,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니 너무 심한 말씀 아니십니까? 어허, 길쭉하고 보라색으로 해기망측하게 생긴 녀석이 말하는 것도 건방지구나. 저희 고구마 집안은 감자 집안보다 이날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영조대왕 때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서 들여왔으니 우리 고구마 집안은 역사책에도 분명히 기록된 뼈대 있는, 아니 불이 있는 집안입니다. 뭐라고? 그러하냐? 그럼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너희 집 어른들을 만나보아야겠구나. 그리하여 자손들의 혼사를 위해 유서 깊은 뿌리채소 가문들이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감자 집안의 족보입니다. 우리 감자 조상님들은 5천년부터 안데스 산맥에 뿌리를 내리셨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 번성했고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왕감자 노인의 자랑이 끝나자 호박 고구마 노인도 고구마 집안의 족보를 펼쳤어요. 그럼 우리 고구마 집안 내력을 들어보시지요. 우리 조상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부터 전 세계에서 살아왔으며 멕시코에서 스페인을 거쳐 중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조선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두 집안 어른들은 감자 집안과 고구마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들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고집센 왕감자 노인은 계속하여 자식들의 결혼을 반대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달콤한 집안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는 없소이다. 우리 감자 집안이 설탕 같은 사위를 얻어서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지 않소. 그러자 고구마군의 아버지인 호박고구마 노인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거참, 애들 생각해서 참았더니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우리도 당신들처럼 맛없는 채소 집안에는 아들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 맛도 없어서 소금을 찍어야 겨우 먹는 감자 집안이 아니오. 감자에 설탕 묻힌 것처럼 달기만 한 것도 자랑이오. 관둡시다. 어른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 고구마군과 알감자 양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고구마 오빠, 어떻게 우리 헤어지는 거야? 아, 차라리 도란으로 태어날 걸. 내가 왜 고구마로 태어나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한단 말이야. 고구마 오빠, 그러지 마. 나 정말 슬퍼. 감자야, 너 오빠 사랑하니? 응. 고구마 뿌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해. 알았어. 우리 그럼 멀리 가서 함께 살자. 부모님들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고구마군과 알감자양은 감자마을이 있는 곳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없어진 고구마군과 알감자양을 찾았지만 멀리 달아난 두 뿌리 채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왕감자 노인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알감자야, 내가 잘못했다. 이제 그만 돌아와다오. 왕감자 노인은 딸이 무척 보고 싶었지만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 왕감자 어르신.
감자마을의 청년감자가 떼굴떼굴 굴러와 왕감자 노인을 찾았어요. 오, 감자 총각. 어쩐 일인가? 어르신, 제 친구가 알감자 누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아주 깊은 산 속에 고구마 형님과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뭐야? 그게 정말이냐? 왕감자 노인은 기쁜 마음에 병석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곳이 어디냐? 당장 우리 딸을 만나야겠다. 나를 안내해다오. 왕감자와 청년감자는 대굴대굴 굴러서 알감자를 만나러 갔어요. 알감자 양이 산다는 마을에 도착한 두 감자는 길쭉하면서 갈색빛이 나는 이상한 감자를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진 누구세요? 왕감자 노인은 길쭉하면서 갈색빛이 나는 이상한 감자아이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넌 누구냐? 감자도 아니고 고구마도 아닌 것이. 이 아이는 제 여동생입니다. 그때 동글동글하면서 보랏빛이 나는 고구마 아이가 나타나며 말했어요. 왕감자 노인은 더 헷갈려서 물었어요. 넌 또 누구냐? 고구마도 아니고 감자도 아닌 것이. 그때 익숙한 모습의 알감자가 나타나 인사했어요. 아버님, 여기 길쭉하고 갈색빛의 아이는 제 딸인 곰자예요. 내 손녀딸이냐? 그리고 여기 동글동글하고 보랏빛이 나는 아이는 제 아들인 감구마예요. 내 손자로구나. 아버님 오셨습니까? 가장이 된 고구마군이 씩씩하게 인사하며 나타났어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 살고 있었구나. 고맙다. 왕감자 노인은 사위와 딸, 그리고 손주들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감자 마을로 돌아간 알감자 가족은 왕감자 노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읽어주는 동화책 방귀 시합. 옛날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어느 마을에 방귀쟁이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방귀쟁이 총각은 얼마나 방귀를 잘 뀌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죠. 오늘도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집마당에 있던 참새들이 푸드덕 날아갔죠. 참새들은 깜짝 놀라서 수군댔어요. 방금 무슨 소리였지? 굉장한 소리가 났는데. 천둥이 쳤나? 누가 대포를 쐈나? 참새들이 정신없이 떠들자 한 똑똑한 참새 하나가 대답했어요. 하늘을 봐. 날씨가 맑아서 푸른 하늘이 보이잖아? 전등은 아니야. 그리고 마을은 평온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누가 대포를 쏘겠어? 그렇네. 참새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어요. 똑똑한 참새가 친구 참새들에게 설명해 주었죠. 방금 커다란 소리가 난 건 아마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어서일 거야. 뭐라고? 방금 그 큰 소리가 방귀 소리라고? 맙소사, 믿을 수가 없어. 참새들은 말도 안 된다며 들녘으로 날아갔어요. 방귀쟁이 총각이 뀐 방귀 소리는 마을 사람들도 듣곤 했죠. 처음에는 무척 놀랐지만 지금은 모두 익숙해졌어요. 가끔은 옆집 아저씨가 낮잠을 자다가 커다란 방귀 소리에 놀라 깨기도 했죠. 그러면 옆집 아저씨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중얼거렸어요.
아유, 집이 무너지는 꿈을 꿨어. 아, 또 옆집 총각이 방귀를 뀌었나 보구먼.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는 엄청났어요. 그가 마당에서 한 번 방귀를 뀌면 나무의 가지가 흔들리고 마당에 흙먼지가 생길 정도였죠. 또 소리는 얼마나 큰지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가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 소리는 옆마을까지 들렸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천둥 같은 방귀 소리가 들릴 때면 옆마을 사람들이 놀라 쫓아오곤 했죠.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요? 땅이 꺼지는 소리요? 그러면 방귀쟁이 총각의 이웃이 대답했죠. 그가 방귀 소리라오. 방귀 소리? 에이, 거짓말 마시오. 거참,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방귀 소리가 맞소. 우리 마을엔 방귀쟁이 총각이 사는데 그가 한번 방귀를 뀌면 천둥이 치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릴 정도라오. 그게 정말이오? 그렇게 해서 방귀쟁이 총각에 대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죠. 사람들은 방귀쟁이 총각이 신기한 나머지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어요. 거참 신기하네. 방귀가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방귀쟁이 총각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자랑스럽게 방귀를 뀌었죠. 우와, 정말이네. 땅이 다 울려. 방귀쟁이 총각이 방귀를 뀌자 땅이 울렸고 하늘에선 천둥이 치는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은 방귀쟁이 총각의 방귀에 놀라 신기했죠. 그때 멀리서 온 한 사람이 방귀쟁이 총각에게 말했어요. 에이, 뭐 소문 듣고 왔더니 별거 아니네. 그 사람은 먼 곳에서 방귀로 이름난 김서방이었죠. 우쭐해져 있던 방귀쟁이 총각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지금 별게 아니라였소? 그렇소. 내가 끼는 방귀에 비하면 별거 아니오.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을 찾아왔는데 별거 없구려. 허, 그러면 당신 방귀가 내 방귀보다 더 세다는 거요? 그렇소. 김서방이 당당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저 사람 방귀가 더 대단한가 봐. 아유, 어떻게 방귀쟁이 총각보다 방귀가 더 센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사람들의 관심은 김서방에게 쏠렸죠. 방귀쟁이 총각은 심통이 났어요. 자신의 방귀가 최고로 세다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더 센 사람이 있다고 하니 자존심이 상했죠. 방귀쟁이 총각은 김서방에게 말했어요. 나는 못 믿겠소. 이 세상에 내 방귀보다 센 방귀는 없소. 내 방귀 소리는 천둥 소리와 같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땅이 울릴 뿐만 아니라 바위도 흔들리오. 그렇소? 내 방귀는 커다란 바위도 날릴 수 있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방귀를 뀌면 건너 마을에서도 깜짝 놀란다오. 헤, 그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내 방귀 소리는 정말 커서 건너 또 건너 마을에서도 듣고 화들짝 놀란다오. 그리고 방귀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집 지붕이 날아갈 정도라오. 하, 별거 아니구만. 내 방귀 소리는 어찌나 큰지 궁궐에 사는 임금님께도 들릴 정도라오. 내가 방귀를 뀌면 임금님도 아실 정도지. 또 무거운 절구통도 달나라까지 날려보낼 수 있어. 두 방귀쟁이가 다투는 소리를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참새떼가 듣고 말았어요. 참새떼는 나뭇가지에 앉아서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며 떠들었죠.
사람들은 참 이상해. 왜 냄새나는 방귀를 자랑하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서로 방귀가 들다고 자랑하다니. 이건 마치 내 입 냄새가 더 지독해. 썩은 내가 나거든. 하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야? 참새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모여든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김서방의 말을 듣고서 감탄했죠. 정말 절구통을 달나라까지 날려보낼 수 있을까? 대단한데? 방귀쟁이 총각은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가 났어요. 그는 김서방에게 말했죠. 그럼 방귀 시합을 해보는 게 어떻겠소? 좋소. 누가 더 센지 시합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 그럼 언제 시합을 하면 좋겠소? 내일 정오합시다. 그렇게 방귀쟁이 총각과 김서방이 방귀 시합을 벌이게 된 거예요. 참새들은 방귀 시합 얘기를 듣고 산으로 날아갔어요. 동물 친구들에게 재미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참새들이 산속 동물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니? 다람쥐와 노루, 토끼가 나와서 참새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글쎄, 사람들이 방귀 시합을 한대. 토끼가 우습다는 투로 물었죠. 정말? 정말이지? 그거 참 신기하고 우스운 일이네. 내일 마을로 구경 가야지. 토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재밌는 구경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시합날 정오가 되었죠. 방귀 시합을 구경하기 위해 옆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토끼도 방귀 시합을 구경하고 싶어서 마을로 내려왔죠. 하지만 겁쟁이였던 토끼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무서워서 방귀쟁이 총각의 집에 있는 절구통에 숨어 있었어요. 방귀쟁이 총각과 김서방은 시합을 위해 마주 보았죠. 두 사람 다 비장한 표정이었어요. 방귀쟁이 총각이 김서방에게 말했죠. 내가 먼저 방귀를 뀌겠소. 방귀쟁이 총각은 엉덩이를 자신의 초가집 쪽으로 향했어요. 지붕을 날릴 생각이었죠. 방귀쟁이 총각이 온 힘을 다해서 엉덩이에 집중했어요. 곧 그는 방귀를 뿡 하고 뀌었어요. 그가 힘을 너무 주었는지 얼굴이 다 새빨개졌죠. 사람들은 엄청난 방귀에 모두 놀랐어요.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방귀가 너무 세었는지 방귀쟁이 총각의 초가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오직 방귀쟁이 총각만이 하하하 호탕하게 웃었어요. 방귀쟁이 총각은 자신의 집이 무너졌는데도 그저 자신의 강력한 방귀에 만족할 뿐이었죠. 김서방은 여전히 별거 아니라는 얼굴로 말했어요. 자, 이제 내 방귀를 한번 보시오. 내가 저 무거운 절구통을 달나라까지 날려보내겠소. 김서방은 절구통 앞으로 가더니 엉덩이를 내밀었어요. 절구통에 숨어있던 토끼는 김서방의 엉덩이가 다가오자 어리둥절했죠. 김서방이 마침내 방귀를 뿌엉 하고 뀌었어요. 그러자 엄청난 소리가 들리며 절구통이 하늘로 휙 솟았어요. 절구통 안에 있던 토끼가 비명을 질렀죠. 토끼 살려! 순식간에 하늘로 떠오른 절구통은 정말로 달나라까지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는 달나라에서 혼자 살게 되었죠. 달나라에 아무도 없어서 늘 심심했던 토끼는 절구를 찌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방귀쟁이 총각은 그날 이후로
방귀 시합을 하지 않았어요. 우쭐해하며 방귀 자랑도 하지 않았죠. 방귀쟁이 총각이 보기에도 김서방의 방귀가 더 강했기 때문이에요. 읽어주는 동화책 헬렌 켈러. 1882년 헬렌이 2살 때였어요. 헬렌은 높은 열에 시달리며 생사를 오가고 있었죠. 아무래도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헬렌을 진찰한 의사의 말은 헬렌의 부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어요. 그러나 헬렌의 부모는 그토록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의사의 말과는 달리 헬렌은 며칠 뒤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조금씩 회복해 갔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 헬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프기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헬렌의 부모는 헬렌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헬렌의 부모는 헬렌이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헬렌의 어머니가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을 세게 흔들어도, 헬렌의 눈앞에서 손뼉을 치고 손을 흔들어도 헬렌이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헬렌의 부모는 깜짝 놀라서 다시 의사를 찾았어요. 의사가 헬렌을 진찰하고 나서 말했죠. 이 아이는 시력과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 빛과 어둠도 구별할 수가 없고 두 귀 모두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때부터 헬렌은 어둡고 고요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게 되었어요. 헬렌은 앞을 못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면서 어머니에게 가장 많이 의지했죠.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살갗이 벗겨질 만큼 얼굴을 비벼댔고 잠시도 어머니의 치맛자락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헬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몇 가지 표현을 가르쳤죠. 아니라고 말할 때는 고개를 젓고 예라고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게 했어요. 아버지를 찾을 때는 손으로 안경을 쓰는 모양을 만들어 보였고 어머니를 찾을 때는 손바닥을 얼굴에 갖다 댔죠. 헬렌은 총명한 아이여서 보고 들을 수 없어도 냄새와 촉감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손짓으로 물이나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할 수 있었고 촉감만으로 식구들의 옷을 구별해서 정리했죠.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으면 바깥에 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함께 나가겠다고 떼를 졌어요. 하지만 몸짓만으로 헬렌이 바라는 것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었고 헬렌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헬렌은 점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때부터 헬렌의 행동은 거칠어졌어요.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누구에게든 지칠 때까지 발길질을 했죠. 식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더러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접시를 휘저었고 동생 밀드레드가 누워있는 요람을 뒤집기도 했어요. 가족들이 헬렌을 돌보는 일은 점점 더 힘들어져서 가까운 친척과 이웃들이 헬렌의 부모에게 헬렌을 돌보는 일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왜 저 괴물 같은 아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가요? 정신병자들만 모아두는 그 외 보호시설로 보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헬렌처럼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는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헬렌의 부모는 차마 헬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헬렌의 아버지는 헬렌처럼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진 로라 브리즈먼이란 여자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로라 브리즈먼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걸까? 우리 헬렌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헬렌의 부모는 헬렌을 가르칠 만한 학교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앞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는 아이를 선뜻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학교는 없었어요. 그러던 중 헬렌의 부모는 전화기를 만든 벨 박사가 청각 장애아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헬렌의 부모는 헬렌을 데리고 벨 박사를 찾아갔죠. 헬렌을 살펴본 벨 박사는 퍼킨스 맹인학교 교장인 에너그노스 박사에게 편지를 써보라고 권유했죠. 헬렌의 아버지는 에너그노스 박사에게 헬렌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몇 달 뒤 헬렌의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어요. 에너그노스 박사가 보낸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이었어요. 설리번은 장식이 없는 드레스를 입고 낡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설리번은 얼마 전에 수술한 눈이 아파서 빨간데다 기차를 타고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서 있는 7살짜리 여자아이를 보자 강한 호기심이 생겼죠. 네가 헬렌이니? 설리번은 헬렌에게 다가가 반갑게 입을 맞추려고 했어요. 헬렌은 설리번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낯선 사람이 궁금해서 얼굴과 옷을 더듬고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열어보라는 손짓을 했죠. 설리번은 헬렌에게 인형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헬렌의 손바닥에 인형이라는 글자를 써주었죠. 로라 브리즈먼이 글자를 배웠을 때처럼 알파벳 철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써준 거예요. 하지만 헬렌은 설리번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헬렌과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헬렌은 여느 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접시에 있는 음식을 제멋대로 가져다 먹었죠. 설리번은 헬렌이 자기 접시에 손을 대자 헬렌의 손을 밀어냈어요. 헬렌은 몹시 화를 내며 또다시 설리번의 접시에 손을 댔죠. 설리번은 처음보다 더 힘껏 헬렌의 손을 밀어냈어요. 화가 난 헬렌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발을 굴렀어요. 헬렌의 부모는 어쩔 줄 몰라 두 사람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설리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잠시 나가 주시겠어요? 헬렌의 부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식당 밖으로 나갔어요. 설리번은 식당 문을 잠그고 조용히 음식을 먹었죠. 헬렌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접시에 손을 댔어요. 설리번이 못하게 막자 헬렌이 설리번의 손등을 때렸죠. 그러자 설리번도 헬렌의 손등을 때렸어요. 헬렌은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풀이 죽은 헬렌은 자기 자리에 앉아
손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했어요. 옆에 있던 설리번은 헬렌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죠. 헬렌은 바로 숟가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설리번은 헬렌을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게 했어요. 헬렌은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줍기를 몇 번 더 되풀이한 뒤에야 설리번이 시키는 대로 얌전히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헬렌은 음식을 다 먹자마자 냅킨을 집어던지고 문 쪽으로 달려갔죠. 헬렌은 잠긴 문을 걷어차며 비명을 질렀어요. 바깥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헬렌의 부모도 설리번이 문을 열어주기를 바랐지만 설리번은 헬렌이 냅킨을 식탁 위에 접어놓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드디어 헬렌과 설리번이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 모두 차림새가 엉망이었고 헬렌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당분간 저와 헬렌이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설리번은 헬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식구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헬렌의 부모는 망설이다가 별채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했죠. 설리번은 집 바로 옆에 있는 별채에 갈 때 일부러 말을 타고 한참을 돌아서 갔어요. 헬렌이 멀리 떠나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죠. 또 가구도 이리저리 옮겨 놓아 헬렌이 낯선 곳에 온 것으로 느끼게 했어요. 별채로 온 헬렌은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울다 지치면 한 팔로 인형을 꼭 안고 손으로 자기 뺨을 만지며 엄마를 찾았어요. 그러다가도 설리번이 자기 곁에 오면 다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쳤죠. 며칠 동안 헬렌과 설리번의 싸움은 되풀이되었어요. 헬렌의 부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몹시 걱정을 했죠. 저러다가 우리 헬렌이 큰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그러게 말이오. 우리 딸을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닌데 그랬소. 지금이라도 설리번 선생을 돌려보낼까요? 며칠만 더 두고 봅시다. 헬렌과 설리번은 2주가 지난 뒤에 가족들에게 돌아왔어요. 그 사이 헬렌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죠. 사납고 제멋대로였던 헬렌이 얌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된 것이었어요. 헬렌은 설리번과 함께 지내는 동안 어렴풋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설리번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해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또 설리번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에 무언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설리번이 헬렌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지화였어요. 지화는 청각 장애인들이 손으로 말을 할 때 쓰는 수화의 한 종류인데 손과 손가락의 모양으로 단어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설리번은 헬렌이 손의 움직임을 느껴서 지화를 이해하도록 가르쳤죠. 헬렌은 가끔 설리번이 하는 지화를 흉내내어 설리번의 손바닥에 무언가를 썼어요. 그때마다 헬렌은 인형이나 케이크 같은 선물을 받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사물의 이름을 알고 글씨를 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헬렌과 설리번은 펌프가 있는 곳에 갔어요. 설리번이 펌프의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자
찬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죠.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에 물이라는 글자를 써주었어요. 그 순간 차가운 물이 헬렌의 손바닥으로 떨어졌죠. 헬렌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내 환하게 웃으며 설리번의 손바닥에 물이라는 글자를 되풀이해서 적었어요. 그동안 어렴풋하게 느껴지던 사물의 이름을 확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로부터 몇 시간 동안 헬렌은 수십 개의 단어를 익히게 되었어요. 문, 아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명사뿐만 아니라 열다, 닫다, 주다, 가다, 오다와 같은 동사도 배웠죠. 헬렌은 만질 수 있는 모든 사물과 사물의 움직임에는 모두 그것을 표현하는 낱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헬렌은 설리번 선생을 만난 지 8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기와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헬렌은 온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죠. 사람들은 헬렌을 기적을 일으킨 아이라고 부르며 앞다투어 만나려고 했어요. 벨 박사는 헬렌이 이루어낸 것이 결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가르치기만 한다면 시각 청각 장애인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에너그노스 박사는 설리번이 헬렌을 가르쳤던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보고서를 썼어요. 그리고 헬렌이 퍼킨스 맹인학교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어느 날 헬렌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처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자아이가 입술을 움직여서 말하는 법을 배웠다는 소식이었어요. 헬렌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보스턴에 있는 청각장애 학교를 찾아갔죠. 청각장애 학교의 풀먼 교장은 헬렌에게 직접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풀먼은 자기 얼굴에 헬렌의 손을 살짝 갖다 대어 입술과 혀의 위치를 손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헬렌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열심히 따라했죠. 1시간쯤 지나자 마침내 단어 몇 개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헬렌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냈죠. 나, 무, 다, 워, 우. 헬렌의 발음은 듣기에 무척 거북했고 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헬렌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환하게 웃었죠. 헬렌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말하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헬렌은 쉽게 말을 하지는 못했죠. 소리 내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 말하는 법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헬렌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손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헬렌은 설리번의 도움 없이도 지화나 수화를 모르는 사람과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900년 가을, 20살이 된 헬렌은 하버드 대학교 부설인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했어요. 처음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 일은 무척 힘들었죠. 강의 시간에는 늘 설리번이 헬렌 옆에 앉아서 교수가 하는 말을 손으로 전해주어야 했고, 혼자 공부를 할 때도 설리번이 책 내용을 일일이 헬렌에게 전해주어야 했어요. 게다가 대학 총장과 몇몇 교수들은 헬렌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지못해 헬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헬렌의 실력을 늘 의심했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헬렌을 설리번과 떨어져 지내게 했어요. 헬렌은 감독관 2명의 감독하에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감독관 1명이 헬렌에게 점자로 된 시험지를 주면 헬렌은 점자 타자기로 답을 적었죠. 다른 감독관은 이 감독관을 감독했어요. 설리번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헬렌에게 몹시 외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은 헬렌의 실력을 차츰 인정하게 되었죠. 헬렌의 실력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한 사람은 영장문 교수인 코플랜드였어요. 하루는 코플랜드 교수가 헬렌에게 말했죠. 헬렌, 자네가 살고 있는 남다른 세상을 글로 옮겨보지 않겠나? 헬렌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이 글로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코플랜드 교수가 헬렌이 쓴 글이 다른 어떤 학생의 글보다 뛰어나다고 격려해 주자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글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헬렌이 쓴 글은 1903년 3월 내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어요. 헬렌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글을 썼죠. 헬렌이 2번째로 쓴 책은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서 헬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헬렌이 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이 헬렌에게 강연을 부탁해 왔어요. 헬렌은 강연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벌게 되었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자기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또한 강연을 다니면서 장애인의 처지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기 때문에 무척 기뻤죠. 헬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처지를 알리려고 애썼어요. 헬렌은 장애인을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헬렌은 국가가 앞장서서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복지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헬렌은 매사추세츠주의 시각장애인 위원회에서 일하면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활동했어요. 헬렌이 살던 1900년대 초는 매우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그 무렵 미국에는 공장이 많았는데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했어요. 게다가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대신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죠. 어느 날 헬렌은 비서에게 로렌스 섬유 공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 가운데에는 흑인은 물론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있었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몰려나와 외쳤어요. 노동자도 사람이다. 보다 사람다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했어요. 노동자들은 경찰의 위협에 힘으로 맞서는 대신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힘을 모았죠. 헬렌은 파업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자, 흑인, 여성도 똑같이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헬렌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처럼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죠. 사람들은 헬렌이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헬렌이 장애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헬렌의 가족들조차 오랫동안 흑인을 노예로 부려왔기 때문에 헬렌이 흑인 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헬렌의 후원자들도 헬렌이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후원자 대부분이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렌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헬렌이 장애를 극복한 천사 같은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랬죠. 그래서 헬렌이 장애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며 무시했어요. 사람들은 헬렌이 시각과 청각장애를 극복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헬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헬렌이 하는 말을 무시하기도 했어요. 헬렌은 설리번과 전국을 돌며 보드빌 공연을 했죠. 보드빌 공연은 춤꾼, 익살꾼, 동물, 고개사들의 묘기를 함께 보여주는 공연이었어요. 보드빌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이민자와 노동자였죠. 헬렌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나와 세상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헬렌은 공연장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지만 헬렌의 후원자들은 헬렌이 싸구려 공연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이쯤 설리번의 건강이 나빠졌어요. 설리번은 5살 때 심한 눈병을 앓은 뒤로 눈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었는데 나이가 들자 점점 앞이 보이지 않은 거죠. 60세가 넘어서는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고 왼쪽 눈조차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시력이 떨어졌어요. 설리번은 자신이 더 이상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몹시 우울했죠. 헬렌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설리번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산책을 다녔어요. 하지만 설리번은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갔죠. 얼마 뒤 설리번은 헬렌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5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설리번이 죽자 헬렌은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했어요. 그러나 헬렌은 곧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죠. 그래, 사회에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헬렌은 설리번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사회에서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헬렌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장애인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유고슬라비아, 영국, 일본 등 죽을 때까지 39개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헬렌이 가는 곳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와 도서관 같은 복지시설들이 하나 둘씩 세워졌죠. 그 무렵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을 받았죠. 헬렌은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인병원을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친구와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헬렌의 말은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군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유명한 정치가나 연예인들의 말보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초라한 할머니의 말이 더 큰 힘이 된 거죠. 헬렌은 눈을 잃은 군인들과 춤을 추고 이야기도 나누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설리번이 없는 헬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나 헬렌은 88세의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주었답니다.